RTN 리얼타임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12월 마지막 주 전국 8개 사업장에서 4,500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 중 수도권에서는 1,600여 가구, 지방에서는 2,900여 가구를 분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2단계 예정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20만 7천 제곱미터 크기의 부지가 벤처 과학 전문 공간으로 개발됩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 정보 시스템을 내년 1월 2일부터 운영합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특히 재결 업무 처리 기간이 한 건당 평균 135일에서 100일 내외로 줄어듭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부부 입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개선 사항은 12월 30일 국민임대주택 신규 공고지구부터 시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RTN 리얼타임입니다. 이 시각 부동산 소식입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전국 8개 사업장에서 4,500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 중 수도권에서는 1,600여 가구, 지방에서는 2,900여 가구를 분양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동작구 사당 롯데캐슬 골든폴에 950여 가구, 마포구의 웨스트리버 태영 대시양 270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지방에서는 부산 수영구 남천 금호 어울림 더비치 420여 가구, 강원 춘천시 이편한 세상 춘천 한숲시티 1회차 1,400여 가구가 분양에 들어갑니다. 견본주택은 6곳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중 대림산업이 서울 강서구 염창 1주택을 재건축해 분양하는 이편한 세상 염창은 12월 30일에 열립니다. 경기 화성시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하는 동탄 2신도시 아이파크 또한 같은 날 문을 열고 손님을 맞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2단계 예정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20만 7천 제곱미터 크기의 부지가 벤처 과학 전문 공간으로 개발됩니다. 이번 고시는 작년 6월 정부가 발표한 판교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 개발 구상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2단계 부지는 5만 제곱미터 크기의 벤처 캠퍼스와 8만 제곱미터 크기의 혁신타운으로 조성됩니다. 벤처 캠퍼스는 선도 벤처 컨소시엄이 스타트업 기업을 직접 육성할 예정입니다. 혁신타운에는 혁신형 기업과 연구소가 들어섭니다.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도시공사는 내년 상반기부터 토지 보상을 착수하고 2019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판교 창조경제밸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 창출의 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 정보 시스템을 내년 1월 2일부터 운영합니다. 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 재결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결 정보 시스템 구축을 올해 말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 재결 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온라인으로 빠르게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재결 업무 처리 기간이 한 건당 평균 135일에서 100일 내외로 줄어듭니다. 이번에 구축되는 시스템에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운영하는 용지 보상 시스템,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운영하는 감정평가통합 프로그램,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우편물류 시스템과 연계됩니다. 또한 보상 관련 대법원 판례, 감정평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재결 업무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부부 입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개선 사항은 12월 30일 국민임대주택 신규 공고지구부터 시행됩니다. 우선 미임대된 국민임대주택에 추가 모집을 하면 신혼부부의 우선 물량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거주자가 퇴거한 후에 재임대되는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신혼부부의 추가 배점 기준을 부여하게 됩니다. LH는 추가 배점을 통해 거주기간이나 청약 횟수 부족으로 신혼부부가 겪는 입주 불이익을 완화해갈 예정입니다. LH는 또한 다자녀 가구와 다문화 가족에게도 입주 기회를 높일 예정입니다.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는 큰 평형대의 할당 물량이 우선 공급됩니다. 다문화 가족의 경우 재혼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이전 혼인관계 자녀도 소득기준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이제 2016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은 2015년에 비하면 부침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을 정리해보고 2017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도 해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정리에 앞서서 부동산 시장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짧게요. 짧게. 짧게 고사성어는 아니지만 표현한다라면 이제 상고하죠. 이 상반기엔 참 좋았고 상반기 후반부에도 좋았고 후반기 초반부도 좋았는데 이제 연말에 오면서 이제 좀 다운이 됐죠. 침체가 됐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목욕탕물이 이제 온탕에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냉탕이 되잖아요. 그래서 온탕에서 냉탕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양극화가 좀 벌어졌죠.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이제 차이가 좀 많고 현상이. 그리고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이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집단 대출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로 시장이 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리해 주신 키워드를 가지고 올 한 해 시장 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계부채가 좀 심화된다라는 전반적인 환경은 다 알고 있고 경제가 쉽게 이제 살아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 이제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가지고 2월 달, 그러니까 상반기 초죠. 2월 달에 이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선진화 방안을 이제 내놓으면서 서울 지역은 2월부터 이제 기존 주택이죠. 다행인 건 기존 주택에 대해서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심사를 좀 강화해 가지고 영향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5월 달에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위축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익히 알았던 3월부터 이제 개포동발 재건축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좀 온기가 좀 펼쳐지는 좀 모양새는 좀 취했는데 이때 이제 빚어진 현상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2015년도에 부동산 청약 현장에 어떤 프리미엄의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세하다 보니까 가세주자들이죠. 그러면서 주택 청약 가입 만능 종합저축이죠. 이 가입자 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가수가 많아진 거죠. 이러다가 이제 6월 달에 금리를 내립니다. 정부에서. 하늘에서 이제 1.5에서 1.25%로 0.25 bp 포인트를 낮추는데 이게 이제 시장의 저금리를 통한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게 돼요. 자금이 이제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없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어지면서 청약 시장은 계속 타오르고 있었고 다른 이제 수익형 부동산까지 좀 덩달아서 좀 상승 곡선을 유지하는 추세가 됐고 주택 가격 자체도 이제 상승 추세를 좀 보여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또 살만하니까 7.25 이제 작년에 7.25 대책을 했었고 1년 만에 이제 8.25 대책을 또 냈는데 8월 25일 날 대책을 내고 불과 3개월 있다. 11월 3일 날 만으로 따지면 2개월밖에 안 되죠. 11월 3일 날 또 가계부채 대책을 다시 내요. 그리고 24일 날은 또 더 강력한 걸 또 내고. 그러니까 모양새가 좀 묘합니다. 특별히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한 정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저금리라는 유동성으로 시장이 잘 버텼고 재건축으로 인한 희소성, 재건축 특히 강남 사고다 보니까 이런 희소성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생각보다 이제 시장이 안정되질 않다 보니까 11월 3일, 11월 24일 강력하게 좀 던졌고 게다가 이제 12월 14일이죠. 며칠 전. 14일 날 이제 미국발 금리가 또 인상을 하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이건 좀 우리나라도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티기는 힘들다라는 인식이 이제 가세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가계부채 대책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이 부분이 겹치고 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뭘 했냐면 내년 2017년도에 3회에서 4회 이상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최한 1%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미리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갑자기 약간의 냉각기가 들어오고 8.25 대책 때 이제 좀 113 대책 때 분양 과열,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서 이제 전매 제한이나 이런 걸 강화했잖아요. 청약 조건도 좀 강화하고 재당첨 제한도 강화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뭐냐면 규제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저금리로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의 상승세하고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과의 방향은 정반대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유지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연말에 들어서면서 11월 3일부터죠. 거의 2달 동안 지금 시장의 힘을 좀 못 쓰고 있고 약세로 넘어가고 있고 미국 금리 인상이 같이 겹치면서 내년 시장이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관망세를 가시는 시장이 될 것 같은데 1년 한 해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뜨거운 물이 이제 점점 식어 가지고 이제 좀 완전히 식어가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흐름이 어떻게 돌아갈지 궁금한데요. 내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정부의 이제 기조가 일단 규제 방향이고 가계부채가 너무 심화됐으니까 실질 소득은 뭐 4% 3% 느는데 가계부채는 6%씩 느니까 빚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렇다면 빚이 자꾸 늘면은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지 않습니까? 줄면은 가뜩이나 지금 외국의 그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수출이 좀 줄고 있는데 내수도 좀 감소하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에 이제 좀 안 좋은 펀더멘탈로 좀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 우리가 주식 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기본 시장의 어떤 흐름을 갖다가 전망을 할 때 그 펀더멘탈과 이제 실적 두 가지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부동산 시장은 그 펀더멘탈을 보자라면 뭐 경제 성장률하고 인구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경제 성장이 되더라도 소득 분배가 잘 돼서 시장에서 이제 유동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좋다라면 부동산은 무조건 상승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이제 셋 중에 하나라도 안 좋다라면 약간 뭐 상승이 보기 좀 작겠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뭐 앵커분도 아시겠지만은 세 가지 요소가 지금 다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일단 기본적인 요소가 일단 압박적인 요소가 있고 이제 대내외 이제 여건을 보면은 대외적 변수를 보면 이제 미국인데요. 미국이 이제 트럼프라는 양반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호무역주의를 지금 주창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이제 관세를 물게 될 것이고 수출이 더 줄겠죠. 줄고 거꾸로 보호무역이라는 건 미국 경제가 살아나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입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건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과연 얼마나 있을지 양면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이제 중국의 또 우리 정치적인 얘기지만 사드 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중국 양반들이 좀 삐졌잖아요. 좀 혐한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최첨단 사업이라고 하는 그 2차 에너지 뭐 자동차 전지 사업들이 지금 중국에서 지금 찬바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쪽에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EU도 또 보호무역주의 모습을 좀 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 해운업 조선이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에 벌였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좋은 것보다 좀 안 좋은 게 많습니다.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3번 계획을 했는데 또 JP 모건스라고 이제 유명한 그 투자 회사죠. 상업 분석 회사에서는 3번이 아니라 4번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연차적으로 보면 통상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빠르면 6개월, 늦으면 암만 늦어도 1년이면 같이 따라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어떤 금리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갭이 한 2%가 되는데 따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벌써 0.75가 됐어요. 7호가 됐는데 우리가 1.25니까 0.5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1.5%를 더 올려야 정상적인 양쪽의 시장인데 갭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참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라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피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속도는 좀 더딜 수는 있겠죠. 그러나 추세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간다 보면 우리가 금리의 어떤 압박이 좀 많아지니까 가계부채 대책을 세운 이유가 정부에서 이미 이걸 알고 한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년 시장을 만만하게 절대 보시면 안 되고 좀 보수적으로 좀 시장에 좀 임하셔야 되고 내부적 요소도 뭐 좋은 건 많이 없다는 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고 한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희가 있는 사무실 옆에 할아버지께서 이제 박스죠. 상자 박스 같은 거 파지라 그러죠. 파지를 갖다 주셔서 이제 매번 고물상에 갖다 파시는데 경제 상황을 파지 값을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밥 먹고 오다가 그 할아버님한테 여쭤봤어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좀 많이 힘들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왜 많이 힘드세요? 그랬더니 2006년, 7년 이때는 파지 값이 1kg당 150원을 받았답니다. 고물상을 가져가면. 근데 그 파지값이 지금 80원이래요. 종이값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종이를 그만큼 많이 안 쓴다는 얘기겠죠. 업체에서 한 거니까. 종이를 많이 안 쓴다는 건 그만큼 기업들이 교류가 없다는 거고 뭔가 좀 하향 추세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고 IMF 때는 70원이었대요. 근데 그것이 15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80원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IMF랑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어떤
아주 단적인 예지만 좀 감안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아시지만 그 김밥 천국이라고 있잖아요. 24시간 하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대리기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새는 김밥 천국이 24시를 연대를 잘 찾기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강남 지역 같은 데는 원래 24시가 많았었는데 찾아가야 됩니다. 예전에 했던 24시들이 전기세도 안 나오니까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많이 배가 고파야 또 나중에 또 다시 먹을 수 있으니까 조금 어려운 시기가 오지 않을까 좀 우려서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뭐 좋은 면 보면서 잘 넘기면 되겠죠.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대내외적인 변수가 녹록지 않다고 하셨는데 혹시 대통령 선거 때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이 이제 공약으로 나온다면 시장이 전환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우리 뭐 이번에 그 뭐 국정농단 사태 주역인 정권에서 많이 활성화 정책을 거의 다 썼어요.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지금 쓸 게 몇 개 안 남았어요. 하나 남았는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밖에 없고 신규 주택 분양 시장에 이제 집단 대출을 지금 DSR에서 총 부채 상환 원리금 그 심사를 한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줄여주는 것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금리가 인상을 하면 그것도 쉽지 않아요. 지금 은행권에서는 이런 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금융권 스트레스 테스트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은행 자체가. 아, 이게 금리가 분명히 올라갈 거고 현재 예금이 많이 없잖아요. 저축을 많이 안 하니까. 예대 마진 속에서 콜 마진을 해서 외국에서 단기장을 빌려가지고 장기로 대출하는데 금리가 이제 요동을 치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면 대통령 선거가 되는데 이게 좀 이쁘게 되는 선거가 아니라 뭐 탄핵이 결정이 나고 급하게 되다 보니까 부동산 돌아볼 시간보다는 뭐 우리가 그 개헌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신경을 많이 가면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그나마 낼 수 있는 거는 뭐 교통 쪽에 뭐 지하철이라든지 GTX가 지금 공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뭐 빨리 하겠다든지 해서 유지하고 하락하는 걸 막는 수준에서 그치지 강력하게 할 건 없습니다. 단 하나 이제 뉴스테이 정책은 좀 반응이 있으니까 좀 더 많이 쓸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뉴스테이는 전세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안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매매 가격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방 압력을 받겠죠. 그래서 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가기에는 좀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들이 녹록지가 않고 이 건설사들이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물산은 작년 한 해 올해 건설한 게 없어요. 아파트를.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왜 그걸 걷어들이고 도리어 뭐 바이오나 이쪽으로 하잖아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의 신호를 좀 봐줘야 되고 그래서 그 결정적인 게 뭐냐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척했지 오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데이터로. 근데 이제 매번 언론에서 보면 대선 때 또 오르지 않을까요? 공약이 나올까요? 이러는데 반짝 시장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뭐 6개월, 1년 가가지고 상승세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으로 인한 어떤 부동산 활성화라든지 호재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좀 맞지 않나 좀 그렇게 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2017년 부동산 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금리 속에서 풍부한 유동자금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서 부동산 시장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데 우리가 단군 사상 최저의 금리였던 1.25%로 상가나 오피스텔이든 뭐 주택이든 투자할 때 보통 3%대에서 지금 대출 금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미국이 올리면서 우리나라는 그 금리를 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 자체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위험성을 커버하기 위해서 해지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조금씩 소리 없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3% 후반대로 와 있어요. 그럼 거의 4%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표현해 드리면 좀 좋을 것 같냐면 지금 임대 수익률이 2000년 초만 해도 10%대였다가 2000년, 3년, 4년 가면서 한 6, 7, 8%대 움직이다가 지금은 거의 5%대로 좀 수준이 맞춰지고 있어요. 5%대라는 거는 지금 금리를 그러면 우리가 상가를 하나 이제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5억짜리다 그러면 50% 대출을 받을 거를 70% 받아도 부담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상가 수익률이 5%니까 3%짜리 이자가 되는 돈을 쓰면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2%의 차익이 생겨요. 그래서 내 돈을 조금 투자해도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투자 시장이 활성화가 되죠. 그런데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미국 금리 인상을 했고 금리차가 많이 좁혀서 지금
4%대까지 왔기 때문에 4% 초반까지 3% 후반에서 그러면 5%하고 1%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1%의 갭을 가지고 투자했다가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지면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럼 투자자들은 여기서 이제 관망세로 돌아서게 되죠. 그래서 의외로 돈은 많지만 환경이 받쳐주질 않는 거예요. 저금리도 유지가 안 되고 고금리를 가지는 않지만 상승세 판도로 가니까 제가 볼 땐 스마트한 투자자라면 이제 현금을 회수하고 아마 잠시 더 시장이 깊어지는 골이 깊은 쪽에 갔을 때 다시 매입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분들 계실 거고 다만 이제 이건 있겠죠. 50대 그 은퇴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자영업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잖아요. 자영업 시장에서 이제 보면은 아주 그래프가 나오네요. 보시면 이 상가 투자라든지 오피스텔 투자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도시가 생기면 사람이 늘고 늘면은 먹을거리가 생겨야 되고 숙박업소가 생기고 노래방도 생기고 다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반 산업을 기축으로 보시면 자영업자 수가 심하게 줄고 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25%가 줄었어요. 그렇다면 상가가 25% 공실이 났다는 얘기죠. 공실이 나서 가만히 보시면 강남을 다니시다 보면 요즘 임대 현수막이 많아요. 잘 보시면 그게 이제 저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통계청 자료인데. 지금 저기 보시는 70만 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도대체? 다 비정규직이나 어떤 뭐 알바를 하시고 계시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숫자가 줄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고, 그러면 수요가 주니까 공급이 과잉이 돼서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을 거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려가면 임대 수익은 두 번째 치고 자본 시세 마이너스가 나요. 감소가 나니까 시장에 대해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시장에 대해서 이 자금이 좀 남는다고 해서 이분들이 무작정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끝으로 2017년 시장에 시청자분들께 조언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만만치 않으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고, 임대 수익이 5%가 된다고 해서 지금 금리 인상되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투자하시면 좀 나중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어떤 그런 것보다는 안정적이고 보수적이고 핵심적인 것만 투자하시고 뭐 많은 수익을 바란다는 건 지금 시기적으로 때가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시장에 접하시고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상황을 갖다 잘 보시면서 시장이 만약에 좀 내려가는 기미가 있다 그러면 좀 많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정리를 좀 하셔서 자산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은 내년에 한 해 어떤 대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2016년 부동산 시장을 한번 정리해보고 17년을 한번 전망해봤습니다. 네, 한문도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39억 원 규모 총 79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합니다. 이번 공매에는 신규 물건 33건을 포함해 최초 매각, 대부 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46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국유부동산 공매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고 캠코 측은 설명합니다. 자세한 공고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온비드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정 가상계좌에 입찰 금액의 10%를 입금하면 공매에 참여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12월 26일 RTN 리얼타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